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9번째 책 허먼 멜빌의 모비 딕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너무 강조하지 마요. 고품격으로 가요. 자, 모비딕의 이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한 700페이지 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인데 이거 얼마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 자, 일단 모비딕은 그 해양 관련 서적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고래 이야기, 또 바다 이야기, 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까? 실제로도? 그렇죠. 여기 보면 고래의 종류, 고래의 생태, 포경 선박, 고래잡이 배의 어떤 구조, 네. 기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면 일종의 박물관, 박물학이라고 해야 되나, 박물 지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게 이런 것도 나와요. 또 갑자기 희곡 형식도 나와요. 극본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지 희곡인지 그리고 뭐 온갖 형식의 뭐 패러디도 나오고 인용도 나오고 온갖 형식도 다 실험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저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문학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허먼 멜빌은 이 모비딕을 통해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냈다. 네, 이 정도로 네, 네. 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이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이게. 이것도? 그렇죠. 이 첫 문장이 콜미 이슈마엘 하죠. 이스마엘, 이슈메일 하는데 콜미 이슈메일 이렇게 하죠. 그 이스마엘, 뭐 이스마엘 그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긴 한데 네. 예전에 그 총기 난사했던 네. 조승인가가 이스마엘 뭐 이런 걸 아마 저 팔에 문신을 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콜미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그 성경에 네. 그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네. 구약에 아브라함 나오죠. 네. 모든 민족의 아버지죠. 네. 그죠? 네. 카인하고 아벨의 아빠. 아니죠. 그게 아닌가? 아담이고 아담과 이브죠. 아. 카인과 아벨을 한 건 아담과 이브죠. 누구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 넣고 이삭은 야곱을 넣고 야곱은 요셉을 넣고 쭉. 교회 이제 좀 다녀요. 교회를 내가 왜 다녀? 성경 좀 읽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으로 봐야겠죠. 그쪽에 갈대아의 우르 지방 최초로 도시가 네. 만들어졌다는 그쪽. 네.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네. 아버지가 되고 아람 민족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애가 없잖아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87인가 돼가지고 자기 여자 종이죠. 네. 하갈이라는 여자 종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낳아진 거죠. 여자 종이지만. 네. 그런데 첫 아들이에요? 그렇게 봐야겠죠. 87에? 네, 네. 그런데 100살에 네. 하나님이 이제 예언대로 어. 부인이 바로 이제 사라죠. 사라. 그 사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 낳아주는 거죠. 그게 야곱? 아니죠. 이삭. 아,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으니까. 아. 예. 그 친구가 그렇게 토스트를 토스트를 잘 굽는 거. 아침마다 줍기도 잘하고. 이삭 줍기.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얻게 되고 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라 입장에서 본부인 입장에서 결국은 눈에 까시지. 예, 쫓아내 버리죠. 버림받은 자식이구나. 예, 그럼 이스마엘은 바로 추방자, 후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쫓아내서 추방자. 사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네. 그래서 그 뒤에 그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 이스마엘이 결국 이제 아랍 쪽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서 결국 거기도 이제 아랍 쪽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콜미 이슈메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이거죠. 무일푼이고 또 이제 육지에 더 이상 이제 이 뭐 할 것도 이 땅에 없고. 할 것도 없고 흥미를 끄는 것도 없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말이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분이 우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럴 때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강한 게 이 참 좋은 표현이던데요. 이슬비 내리는 11월처럼 내 영혼이 얼씬스러워질 때. 11월에 비가 내리면 이게 뭔가 내 영혼이 젖어들고 질척질척해지는 네, 네. 그 우울한 기분 이렇게 들 때 네.
막 그냥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져 오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모자를 벗어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막 뭐든지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고 이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바다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나는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땅에서 추방돼서 바다로 가고 이스마엘은 그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돼서 네. 사막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네. 그 바다도 사실은 사막을 육지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막도 바다하고 똑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도대체 가도 끝이 없고 이 사막에서는 고립된 바로 죽음이고 바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포와 전율 대상이 사막과 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 거기를? 미지의 세계 같은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데 사람은 육지에서 안정과 정착과 뭔가 평화를 찾고 싶은 반면에 네. 또 나를 알 수 없는 전율과 미지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탐험에 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고 그런 욕구들이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닌가. 요즘에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는 거랑 비슷할까요?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는 거랑. 아, 그렇죠. 지금 결국 우리는 보면 이제 서양 문명을 보면 서양 문명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역사였거든요. 네. 서양은 지중해 있었잖아요. 지중해 있는데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이제 지중해가 사실 문명권이었죠. 그 사실 알프 산맥 이북은 한마디로 바바리안의 세계, 야만인의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쇠퇴를 하게 되면서 살 길은 어디냐? 알프 산맥을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갔죠. 북부 유럽까지 가고 다 갔다가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신대륙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도 처음에 동부에 있다가 계속 서부로 나아갔죠. 그 서부로 나아가다가 이제 더 이상 극동까지 왔죠. 우리 정말 이게.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결국 바다로 갔다가 이제는 우주로 나아간다. 그냥 끊임없이 인간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마일이라고 부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 화자인 거예요? 이 소설에? 이 소설의 이제 결국 주인공을 내 이름은 이슈마일 1인칭 사실은 관찰자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로 나오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습니다. 우리 에드거 앨런 포의 그때 한번 다뤘던 나를 윌리엄 윌슨이라고 해두자. 사실 에드거 앨런 포는 호손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멜빈 호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영향은 또 받았어요. 그죠? 내 이름을 윌리엄 윌슨이라고 해두자. 내 이름을 이슈마일이라고 해두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당시 미국 사회가 나라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아이라는 것들, 미라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서 상징도 드러난다.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집단이 먼저였나? 그렇죠. 가족이라든지 집단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속한 계급, 자기가 속한 신분 이게 중요했는데 소설이 상징적으로 콜미 이슈마일이라는 것들, 나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슈마일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지금 돈이 없고 나는 기분이 꿀꿀할 때 나는 바다로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시작과 탄생과 똑같지 않냐 이거죠. 미국은 역사도 없고 그렇죠. 근본도 없고 근본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스마일이라는 젊은이가 피코도라는 고래잡이 배를 타고 그 에이아브 선장이 이 자기 한쪽 다리가 그 모비딕이라는 고래에게 잡아먹혔거든요. 그 의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비딕에게 복수하고 싶은 선장을 따라가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모비딕을 만났지만 모비딕에게 배는 침몰당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오직 한 명 유슈마일만 살아서 혼자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또 우리가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할 때처럼 결국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소설의 근본 구조는 다른 세계를 갔다가 우리 세계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거죠. 근데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이전에 나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그러면 등장인물이 엄청 많겠다. 이 배 안에 있는. 배는 사실은 근데 이게 등장인물 자체는 배는 한 30명 정도의 선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인종 전시장인 거죠. 흑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어요? 네, 남태평양 당시에 포경선박은 많이 있었죠. 네, 중국인도 있고 말이 서로 잘 안 통할 텐데 그래도 그냥 어떡해? 뭐 많이 하다 보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다 와 있다라는 식으로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나중에 또 읽다 보면 진짜 노아의 방주 같기도 하고 그렇네. 뭐 그런 느낌도 주고 이 배가 상징하는 게 또 상당히 나중에 또 재미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3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만 한 700페이지가 넘어가죠. 상당히
상당히 좀 방대한 양이죠. 그리고 구성 자체는 그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 젊은이 이슈메일이 내가 이 왜 배를 타려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배를 타기까지의 어떤 이야기하고 일단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이제 배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출항을 하는 거죠. 낸트키탕을 출항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고래를 쫓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리고 그 넓은 바다에서 근데 그 고래를 어떻게 찾아? 아 근데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들뜬 게 나와요. 나오죠. 아 그래요? 아 주로 이제 그 고래가 가는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찾는 것들 이제 고래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다른 고래잡이 배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수합하고 취합하는 거죠. 그때는 고래 잡을 때 그러면 저 작살 이런 걸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작살이 고래 잡혀? 그렇게 하죠. 그래요? 예. 왜 큰 기계식으로 작살- 나온 건 나중에 나온 거죠. 네. 기계가 던지가 착 하는 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 예. 큰 작살 이렇게 던져서. 그렇죠. 전에 암각화 네네. 방구대 거기에 고래 잡는 그림이 있다고. 아, 그러면은 한 명이 못 하겠네요. 여러 명이서 아, 작살을 다 들고 어떻게 하면 영차 가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큰 배가 거예요? 이제 모선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고래를 잡을 때 모선에서 고래를 쫓아갈 수 없고 그럼 고래 속도가 안 되니까 네. 그 고래 모선 옆에 보트도 있죠. 보트가 옆에 며칠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이제 발견했잖아요. 네. 그럼 그 보트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한 배마다 한 네 이제 명씩 그렇죠. 타고. 조장이 있고 항해사가 한 명 그리고 작살잡이가 있고 그리고 몇 명이 이제 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몇 명씩 해가지고 그 배들이 동시에 한 서너 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살을 던지고 나중에 창도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고래를 잡는데 작살에는 밧줄이 붙어 있겠죠. 근데 이제 고래가 나중에 이제 끌고 들어갔다 갈 수 있잖아요. 바다 밑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밧줄이 충분히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배가 이제 침몰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럼 진짜 잡으려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다. 많았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사실 신고 안 된 얼마나 많은 죽음이 네네. 남태평양 여기에 이 묘지로 되어 있는가. 태평양이 바로 그 고래잡이를 잡으려다가 죽은 선원들의 고원이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이 배는 그러면 기관선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있는 배. 이게 1851년이거든요. 네. 이 작품이 나온 게. 그리고 네. 당시 같은 경우가 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 기관을 통해 가지고 네, 네, 됐는데 선박이 범선을 완전히 이제 압도하기 시작한 건 1860년대 70년대 이후고요. 네. 그전 이 책이 나올 정도만 해도 범선 돛담배죠. 바람 네. 이용해서. 근데 그때 이제 신형 범선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규모도 크게 하고 우리가 좀 보는 아주 멋있는 돛담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큰 이제 돛대가 크게 마스트라고 하죠. 네. 마스트 크게 3개 정도 있고 네. 돛대는 한 활대라고 하죠. 가로로 돼 있는 게 활대인데 그거는 쫙 펼쳐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초반에 유행하던.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이용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기 기관이 나오고 석탄을 떼고 이러진 건 없습니다. 책에.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한번 책으로 네. 가보죠, 뭐. 예. 그러시죠. 야, 근데 이 책은 진짜 베개로 하기는 진짜 딱 좋은 책 두께인데. 자, 근데 뭐 이게 다 하면 이게 할 이야기가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막 줄거리를 그 서울대 신문수 교수 이제 해양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줄거리를 축약한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소개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시죠. 뭐. 말 그대로 이슈마일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네. 뭐 바로 멜빌 자신의 자화상 같아요. 여기도 한 21살 된 청년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울적하고 이래서 결국 바다 나가보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자기가 항상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뭔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열정과 사랑.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가 모르는 것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네. 이런 것들이 참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도 물론 어려워가지고 생계의 어떤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미지의 세계를 가보고 싶다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러려면 배를 타자. 그리고 이왕이면 배를 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바로 고래잡이의 발상지가 어디냐. 그 낸트키트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매사추세츠의 낸트키트 항에 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래잡이 배를 타기 위해서 12월에 어느 스산한 토요일 날 낸트키트 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뉴 베드포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근데 가니까 이미 연락선 다 출항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잠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어느 여관을 찾아가니 그 여관이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코핀이라는 이름 주인이 있고 코핀이라는 게 관이라는 뜻도 있대요. 우리 사람 죽을 때 장례 지내는 관. 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뭐 돈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여관에 들어가죠. 근데 그 주인이 너 근데 우리 집 방이 없다. 정 여기서 자고 싶으면 식인종 작살잡이가 있는데 걔하고 잠을 잘 수 있느냐. 식인종 작살잡이. 아주 완전 무시무시한 놈인데 걔하고 잠을 잘 수 있냐. 그 처음에 싫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의자 자겠다 그러면 딱딱한 의자 2개를 이어가 자겠다 했는데 도저히 안 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자겠다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잔다는 게 침대가 우리 말하는 2개가 있는 호텔방. 호텔 더블입니까? 트윈. 트윈이죠. 트윈이 아니고 그냥 큰 침대 하나에 그냥 2명이 자야 되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찝찝하잖아. 처음 생전 처음 모르는 사람하고 자야 되냐. 처음에는 그 사람 자고 나서 들어가서 자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려다가 아니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살꾼하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데 이 작살꾼은 밤이 이석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들어와서 이 영화에 참 재밌는데요. 영화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작살꾼이 잠을 자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같이 잔다는 걸. 그러니까 작살꾼은 모르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자기 옆에 뭘 만지는 거예요. 머리통 만지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너 말 안 하면 죽인다. 이러다가 이 이제 주인공 이슈마엘은 막 난리를 치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 2분이 오늘 파트너다. 하룻밤 파트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오해가 풀리고 자는데 근데 자기가 되게 불안하단 말이죠. 이 사람 보니까 해골 바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해골 바가지를 팔려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막 하질 않나. 그리고 다 되게 좀 불안해 느껴지는데. 자는데 자꾸 막 옆에서 입맛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추릅추릅하고. 근데 결국 그래도 이 사람이 가장 못 이기는 게 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고 이튿날 깨어보니까 작살꾼이 자기를 다정스레 한 팔로 안고 이렇게. 뭐야? 이 퀴케그라는 작살꾼이었죠. 퀴케그인데. 같이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국 나중에 같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남태평양에 자기가 왕의 아들이다 이거죠. 이 옛날로 치면 추장의 아들이었겠죠. 근데 아주 이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이단이죠. 자기가 모시는 어떤 석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신이라고 하고 숭배를 하지만 아주 친절하고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나름 마음을 많이 풀게 돼요. 자, 마음을 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배를 타기 전에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에는 배를 타기 전에 선원들이 아무리 종교를 안 믿더라도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 교회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퀴킥이 걔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한때 이 사람도 고래잡이 작살꾼 생활을 한 목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면서 요나를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나. 성경에 나오는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요나.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 네네네. 그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예언자의 업무를 맡긴 거예요. 네. 근데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장 멀리 나를 못 찾게. 못 찾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저쪽이죠. 지중해 가장 동쪽 끝이 페니키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쪽 이제 우리 레바논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레바논 이런 쪽에 항해서 그 당시 세계의 바다의 끝은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 바다 끝 저기거든요. 우리 지금 지브롤터에어 하는 데 있죠. 스페인 거기가 꼭대기. 바다 끝이에요. 거기가 바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끝인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카디즈라고 나오는데 그쪽으로 나를 데려달라. 그게 이제 도시 쪽으로 하나님 못 찾게. 네. 사실 그 바다의 끝이라는 게 뭐 우리 헤라클레스가 거기 가서 이제 기둥 2개를 세우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끝이다. 거기에 써 있는 말이 있잖아요. 논 플루스 울트라. 이 경계선 바깥으로 더 나아가지 마라. 근데 이제 스페인이 나중에 대항해할 때 논을 빼버리고 플루스 울트라. 나아가라. 경계 밖으로 나아가라. 스페인, 러시아 요번에 월드컵 할 때 스페인 축구 대표팀 유니폼에 딱 기둥 2개가 있잖아요. 그랬나요? 네, 딱 그게. 나아간다 이거. 경계 바깥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나가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면 배가 이제 막 풍랑에 시달리니까 선원들이 그리고 요나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결국 선원들이 요나를 제물로 던지는 거죠. 괴물이 나오는. 그래 들어갔는데 요나는 자기가 잘못을 알기 때문에 울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참회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래가 요나를 데리고 요나를 데려갔다 해야 되나? 하여튼 안에 물고 결국 헤엄쳐서. 그렇죠. 육지에 토해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제 예언자의 길을 갔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목사는 그런 거야.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고 이러게 안 되고 하나님의 그거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설교를 한 설교단이 올라갈 때 밧줄 뭐죠? 우리 놀이터에서 이렇게 그물처럼 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목사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그 그물 사다리죠. 그걸 제껴버리면
이 설교단하고 이제 교회 참석한 회중들하고는 완전히 좀 단절돼 버리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하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선원들이라든지 바다에 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가족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 이 뭔가 격절되는 느낌을 많이 줘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슈마엘은 이건 뭐 좀 종교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 현실하고. 결국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서 퀴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갔냐? 근데 퀴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알고 싶어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교도로 가지만 생각보다 더 열려 있고 마음의 버스로 같이 친구가 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퀴케이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친구가 된다는 건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돈하고 모든 물건을 꺼내가 반씩 주는 거예요. 니하고 내가 결혼하는 거다. 친구니까. 친구란 건 그러고 필요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슈마엘은 이 인간의 휴머니즘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문명이라 생각하고 근데 저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퀴케건 식인종 이렇게 경멸하는데 더 오히려 사람이 인간적인 인간에 흘러 넘친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허먼 멜빌이 그 남태평양에 생활했을 때 타히티섬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때 거를 좋았던 느낌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야만과 문명, 서양과 식민지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거죠 사실은. 네. 자 결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낸트키트로 가는 배를 타고 결국 그 뭡니까 배를 자기들이 이제 포경선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느 배를 탈 것인지. 근데 퀴케건 이제 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배를 난 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당신이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이 찾아야 되지 않냐니까 내가 점을 치보니까 내 신에게 너가 원하는 배를 무조건 타야 된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거나 골라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출항하는 배를 타다가 결국 거기서 피코드호를 타게 되는 거죠. 피코드. 예. 피코드호. 예. 근데 이 배가 좀 재밌어요. 피코드호가 이 이름이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상륙을 했잖아요. 영국의 퓨리탄들이. 그런데 그 20년도 안 돼가지고 1647년에 최초로 인디언 부족을 백인들이 공격해서 말살시키거든요. 그때 전멸된 부족 이름이 피코드족이에요. 그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잖아요. 이 피코드호가 흰 고래를 주기로 쫓아간다. 잡으러 간다. 제국주의가. 아니 그러니까 이 바로 그 제국주의에서 희생됐던 그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배가 흰 고래. 흰 고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백인. 모비딕이라는 건 사실은 악이라고 볼 때 또 백인의 어떤 제국주의를 상징할 수도 있죠. 그렇네. 역습을 하네. 예, 나중에 여기 보면 흰색에 대한 의미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KKK 있잖아요. 네네네. 다 희잖아요. 흰 두건을 쓰고 흰색이 가져다 준 공포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상징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피코도를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코도를 타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피코도호에 대한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아니면 다른 뭐 해설서처럼 이런 데? 해설서에 이제 소설에는 안 나오고? 네, 소설은 안 나오죠. 그래요. 네. 소설에 나오면 좀 재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재미가 내일은. 그래서 이 피코도를 통해서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 당시 자본주의의 속성이 다 나와요. 이 피코도가 나가잖아요. 이 피코도가 한번 나갈 때 이 선주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 달러씩 걸고 제일 큰 지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몇 달러씩 걸어가지고 이 배가 돌아오면 이 이익을 쉐어하는 거예요. 주식이랑 비슷한 거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슈마엘한테는 처음에 700분의 1을 주겠다는 거죠. 수익의 700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너무하다. 그리고 결국 그래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300분의 1로 낙착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에 발생하는 것들이 300분의 1. 월급은 없다. 그 대신 3년간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소고기 준다 이거죠. 그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낸드키트 항에 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댁들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배가 한번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 말씀드린 3년간 먹을 뭐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온갖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장비를 해야 되니까 아주 큰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자본주의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승승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퀵킥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마치고 이제 이 피코도를 떠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로막고 야, 너희들 지금 저기 배를 탈 거냐. 타기로 했다. 타지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지고 막 하면서 저 배의 선장이 누군지 아느냐. 선장 이름이 에이하브로 나오거든요. 에이하브. 예. 그 에이하브가 바로 다리 이제 잘린 사람.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성수에 이제 이 이름이 나와요. 성수에. 성수에 아합 왕으로 나와. 아합. 에이하브. 아합. 예. 어떤 의미예요? 들어본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뭐냐면 죽어서 결국 개가 그의 피를 핥아먹었다. 개가 개들이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피를 핥아먹었다. 그러니까 좀 악어로 나오죠. 네. 근데 그리고 아합 왕하고 맞섰던 예언자가 있거든요. 네. 그 예언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 그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름이 막 예언을 안 좋은 예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엘리야.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야예요. 되게 성경에서 많은 이름을 사용해 왔다. 그렇죠. 성경하고 이게 여기에 온갖 지식이 다 나옵니다. 성경, 신화, 과학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을 텐데도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비딕을 쓰기 위해서 자기는 대양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도서관을 종횡무진 횡단하고 일주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요?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학이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선장 이름이 그 스타벅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이름 아닌가?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죠. 1등 항해사가. 네. 스타벅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 낸드키트 항에 뭐 네. 어디 찾아보니까 대대로 스타벅스 할 때. 예, 맞습니다. 대대로 유명했던 작살자기 집안이래요. 아주 고래를 잘 잡았던. 1등 항해사 이름이 네, 스타벅이구나. 네. 거기서 스타벅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 커피에 그 세이덴 아닙니까? 네네네. 그 세이덴. 네. 오디세우스. 그거 바로 세이덴. 그것도 바로 스타벅스 로고에 들어있죠.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오디세우스하고 또 비슷해요. 바다로 나아가서 괴물들과 싸움하고 또 나중에 하면 끝이 없는데. 커피 얘기하면 되겠다. 스타벅스 얘기했으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여러분 아직도 드세요?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스타벅스 광고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더 세게 들어오라고 그래. 네, 스타벅스는 이제 진짜 한물 갔죠. 네, 이제는 진짜 좋은 원두 그리고 좋은 블렌딩에 좋은 향기 있는 커피를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1kg 커피가 여러분께 좋은 향과 좋은 맛을 또 드리고 있죠. 1kg 커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 같은데 1kg 커피는 아주 경제적이면서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혹은 뭐 식사 후마다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그 아주 편리한 형태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드립백 형태로 드립커피를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커피가 사실 밖에 나가서 사 먹기에는 또 지금 먹고 싶은데 집에다 또 구비해 놓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하나 딱 놓고서 그때그때 마시고 싶을 때 드시면은 진짜 좋아요. 손님들 오셨을 때도 대접하기도 좋고. 네. 그 드립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별 그 밀봉 포장이 되어 있어갖고 향도 다 달라.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1kg 커피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숫자 1, 그다음에 킬로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숫자1kgcoffee.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 일당백 공지사항에도 보시면 연결된 링크가 있으니까 편하게 거기서 또 연결하셔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우리 정박님? 뭐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네, 하여튼 우리 스타벅스보다는 1kg 커피. 커피 애호가한테 정말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원두가 1kg 커피가 더 낫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보다 당연히 낫죠. 네, 스타벅스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가격은 4분의 1. 4분의 1도 아닐 거야. 그런가? 거의 4,000원 넘으니까. 그렇죠. 네. 자, 선물용으로도 좋은 1kg 커피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코드 승선하기 위해서 이제 출항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리겠죠. 네. 자,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겨울에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에 출항을 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죠. 네. 그때 이제 배가 떠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육지가 있으면 육지를 떠나서 이제 바다를 나아가는 건데 신을 영생이라 하면 좀 웃기지만 그 하늘에 있다가 이 지상에 이전투가 판을 치고 온갖 모략과 음모가 판을 치는 이 정말 속세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좀 묘한 우리가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해다. 인생 고해다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이 출랑하면서 네.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그것도 드네요. 있고 또 이스마엘이 뭐 추방자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네요. 크리스마스에 나는 추방된다. 예. 좀- 원래 이제 다들 우리나라 무슨 설날이나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서양에서는 맞아. 크리스마스일 텐데 아우, 그때 또 추방되는 사람들. 오 좋았어. 오래 쉬었다 내가 좀. 이제 또 쉬어. 자 그렇게 이제 출항을. 그런데 이제 막 배에 오르는데 네. 갑자기 좀 어둑어둑할 이때인데 너댓 명의 선원들이 급하게 배를 타는 걸 복격을 한 거예요. 네. 이스마엘이. 근데 그때 또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배에 올라타는 애들 봤냐고. 쟤들이 바로 저 애들 하면서 결국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다. 네. 다음 심판의 날에만 이제 너를 만난다면서 저 사람들을 잘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나와요. 이게 선장이 AF 선장이 몰래 자기가 이제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밀항을 시킨 애들이거든요. 이제 유색인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페달러라고 나오는데 그 조장이 네. 거기가 페달러가 배화교도예요. 조로아스트교. 조로아스트 이 교도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냥 종교적인 신화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배화교라는 건 또 아시잖아요. 뭐 조로아스트교 해가지고 불을 우리가 숭배한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불 자체라기보다는 애초에는 이제 불을 가지고 그 우리 희생 제의를 할 때 불을 쓰는 거잖아요. 네. 제물을 바칠 때. 뭐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조로아스트교에서 모든 사실은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 나왔죠. 이슬람이 나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로아스트교는 유일신이 있어요. 아우라 마즈다라는 네. 최고신이 있어요. 근데 그 아우라 마즈다 밑에 일종의 천사와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사와 악마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악마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날에 아우라 마즈다가 이제 탁 모든 걸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결국은 다 한 똑같네. 거죠. 성경 스토리랑.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배화교도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신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은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계획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결국 다음 날 크리스마스 정오에 출항. 거친 대서양의 바다를 뚫고 네. 출항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 애틀랜틱 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서양을. 그 태평양이 태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아주 평화로운 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실제로 물론 태평양이 워낙 넓죠. 네. 그러니까 태평양을 여기서 이 책에도 그러나요. 태평양은 태평양 사실은 주 바다고 대서양과 인도양은 그냥 왼팔 오른팔 정도. 이렇게 네. 뭐 크기로 봐도 그렇죠. 네네. 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를 타본 경험을 볼 때 대서양이 좀 험하고 태평양은 정말 편한 동네다. 아 그래요. 인도양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은. 네. 자, 결국 이제 이 배를 출항하고 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말씀대로 그 기사와 종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배라는 게 움직이는 성이죠. 일종의 하나의 성이고 성주는 네네. A합이고 네. 자, 거기에 성주가 있으면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자들. 그러니까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스타벅이죠. 그 스타벅은 여기서 퀘이커 교도로 나와요. 아주 평화주의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퀘이커 교도들은 절대 그 반전이거든요. 무기를 안 들어요. 병력 거부하거든요. 지금 퀘이커 교도는 병력 거부합니다. 평화주의자니까. 근데 재밌는 게 고래를 죽이기 위한 작사를 들거든요. 퀘이커 교도들은. 그좀 이게 또 재밌어요. 사람은 절대 안 죽이는데 고래는 네, 고래는 잘 죽여요. 예, 근데 아주 가족의 행복을 찾는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A앱을 견제하려고 해요. 그 A앱이 결국 모비딕을 죽이려고 나가니까 네. 아니 그 말도 못하는 짐승한테 복수를 하려는 거는 신의 뜻을 어긴다. 그냥 대충 고래 잡아서 갑시다. 네. 아니 짐승은 그냥 짐승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다고 우리 호랑이가 나쁘고 토끼가 불쌍하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개인의 감정이고 그렇지. 인간이 투사한 감정이지 호랑이는 호랑이 본성대로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신의 뜻을 거스리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나중에 벌어지는데 자, 2등 항해사는 스터브인데 아주 낙천적인 인물. 농담 따먹기 잘하고 담배 파이프를 항상 막 입에서 떼놓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3등 항해사는 플래스크는 아주 작달막한 사람이에요. 아주 작달막 같은데 고래잡이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항해사 한 명이 조장이란 말이죠. 그 조장들이 일종의 기사들이고 사움하러 나가잖아요. 모비딕을 사움하러 나가는 바로 이제 전사들이고 기사, 슈발리에고 종자가 있죠. 우리 예전에 돈키호테 할 때 종자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에스콰이어. 네. 종자들. 기사 따는 그렇죠. 사람들. 예. 그리고 슈발리에가 기사예요. 기사예요. 네.
그래서 슈발리에가 좀 더 비싸구나. 아 그렇습니까? 에스콰이어보다 슈발리에라는 또 브랜드가 브랜드가 있어요?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래. 슈발리에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 등급이 높으니까. 그래. 에스콰이어가 먼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잡겠다고. 그런 개념일 거야. 이게 이제 완전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네. 금강제와 안에 무슨 슈발리에가 있고 뭐 이런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처럼 네네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자를 하나씩 거느리는데 그 스타벅이 거느린 사람은 바로 이스마일의 친구 퀵핵을 거느리게 되고 스터브는 인디언 타시테고를 거느리게 되고 플래스크는 흑인 대구 그렇게 거느리게 돼요. 여기만 봐도 지금 인디언, 흑인, 앵글로색슨, 뭐 폴리네시아 다 나오잖아요. 조별로. 정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 여기서 책에도 보면 결국 우리가 인간 하나하나로 보면 참 비천하고 참 사람들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비천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이런 건 절대 없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참 그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사색들이.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배는 떠났는데 선장이 잘 안 나타나요. 선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딱 디카판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 영화를 볼 때도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게 딱 나타나는데 그 한쪽 다리는 바로 고래의 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고래의 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고래는 내 다리를 잡아먹지만 나는 또 잡은 고래의 뼈로 지금 의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얼굴에는 번개를 수직으로 맞은 나무에 이 흉터가 쫙 내져 있으면 수직으로 어떤 얼굴 부분에 정수리부터 목의 한쪽 가장자리까지 쫙 이런 번개 맞은 듯이 이 흉터가 쫙 내려가는 그걸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보면 뭔가 불굴의 의지. 어떤 뭐 내 다리 하나가 날아가고 아무리 벼락이 쳐도 나는 난 싸우겠다. 이런 파이팅. 이게 전사의 어떤 느낌이 드는 네. 거죠. 옛날에 그 만화 보물섬이란 만화 거기서 실버 선장 메달이 실버. 네. 그렇죠. 실버도 실버는 아주 근데 유쾌한 인물이죠. 실버는 결국 나중에 짐하고 오히려 사이도 좋아지잖아요. 처음부터 좋았지만 나중에 그 안대하는 안대안에는 후쿠 선장이고 아닌가? 그래? 후쿠 저 안대 아닌가? 원아이드 잭을 보통 하죠. 원아이드 잭 해가지고 보통 잭 선장. 안대는 참 궁예.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는 궁예가 안대고 메달이 실버. 자 결국 이제 이 선장이 나타나고 네. 이 선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목적을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이 배의 목적은 모비딕을 잡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비딕을 제일 먼저 발견하거나 이런 사에게 상금 준다. 금화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 금화가 가치가 1년간 2년간 술을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된다. 이 돈에 가지. 이거를 가지고 못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마스트 기둥에다 박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발견하고 모비딕을 가는 자는 이걸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완전히 선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겠는가 말겠는가 네. 따라오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약에 취한 듯이 전부 다 에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독재 이런 느낌을 보여줘요. 그렇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운명들을 다 파멸로 몰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같이 다 동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민주주의에서 아주 선전선동 잘하는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가 나타나고 사람들 다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까지 주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 내용은 줄거리보다는 이제 고래학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고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래가 물고기인지 아닌지 고래에 관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는 고래를 정의하겠다. 수평의 꼬리를 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물고기가 고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래의 꼬리가 수평이다 이거죠. 수평이고 물을 뿜어내잖아요. 그 물은 왜 뿜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어디서 아니에요, 나오는 그게 거예요? 맞습니다. 고래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포유류니까. 고래는 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참았다가 올라와서 그렇죠. 푹 한번 쉬고 나가. 그게 나올 때 숨이 날숨할 때 이게 물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래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비딕 같은 향류 고래는 1시간까지 잠수할 수 있거든요. 네. 참 신기하잖아요. 포유동물이고 호흡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1시간 하니까. 동안 숨을 참아? 예. 아니 참는 게 아니고 숨을 마실 때 그 숨에서 호흡에 필요한 성분들을 근육에도 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 뭐 이런 것들. 장시간 잠수가 가능하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오래 살았으니까 적응했겠지 뭐. 그렇죠. 고래가 그러니까 여기서 향유고래 같은 어느 경우는 수명이 한 정도예요? 60에서 70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100년 이상 사는 고래도 있다 그러고 인간보다 오래 사네.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래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주로 나눈 겁니다. 뭐 크기에 따라 가지고 나누듯이 뭐 자기도 뭐 크기에 따라 뭐 범죄를 나눠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고래를 뭐 이빨 고래, 뭐 수염 고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수염이 이제 그런 고래하고 흰 수염 고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빨이 이제 단원 이빨들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저도 뭐 고래학을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하여튼 이런 모비딕 같은 향유고래는 분수공이 하나예요. 물이 한 줄기로 쫙 나오고 참고래인가 이런 고래들은 우리 물줄기 보통 우리 고르면서 할 때 물이 두 줄기로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는 하나로. 네, 얘는 하나로 딱 하나. 네, 원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고래학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나는 역시 이렇게 많은 뭐 역사 다 나오고 고래에 관한 법률도 나와요. 뭐 고래를 잡았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는데 법률적인 지식도 나와요. 나중에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하긴 이거 시간이 많지 배분하는 게 않아.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궁금하긴 하다. 고래를 잡았을 때. 그리고 고래를 잡았을 때 여러 배가 동시에 고래를 잡았을 때 어떻게 이게 그치, 누가 그치, 소유권에 그치. 귀속되느냐. 그리고 실종된 고래가 났을 때 법적인 다툼의 소유권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작중하자가 근데 역시 고래학 체계화를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아직 미완성이고 나는 그냥 구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돌 하나 놔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이걸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자면 고래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나 삶이라는 건 과연 알 수가 있을까? 그래. 우리가 과연 이 세계를 알 수 있을까? 일종의 불가지론이라는 거죠. 세계가 알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 이게 안다는 것 자체가 과연 뭔가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고래학 관련된 이야기를 쫙 푸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놔야지 우리가 실감이 가잖아요. 네. 사실은 위대한 소설일수록 세목이라고 하죠. 아주 자질구레한 부분들이 아주 사실적이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큰 줄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걸 늘뜻하게 느끼잖아요. 박진감을 느끼는 거는 작은 부분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 에이 거짓말이야 해버리면 신뢰가 깨져가지고 그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일단 막 차곡차곡 다 쌓아놓은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지 큰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아니 그 이스마엘이 그러면 주로 갈등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랑 제일 갈등하는 사람이 이제 스타벅과 1등 항해사. 그 스타벅은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냥 복수하지 말고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건 선장이랑 스타벅이랑 약간 갈등한 걸 거고 이스마엘이랑은 누가 그 이슈마엘은 여기서 사실상에 예전에는 갈등 안 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갈등을 한다고 보거든요. 요즘의 해석은 따르면 이제 요즘 연구에 따르면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구나. 그렇죠. 그래 지금까지 주인공이 지금 말씀대로 주인공은 바로 A합 선장이고 그리고 갈등의 축은 A합과 스타벅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요즘 연구는 이스마엘이 사실상의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하나의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핵심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이슈마엘이다. 그리고 이슈마엘 자체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A합하고 스타벅하고 자꾸 대립하는 걸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이슈마엘하고 A합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 보는 거죠. 아니 그 같은 소설을 두고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딴판으로도 많이 나와요? 예, 시대에 따라서 지금 한 60년 만에 바뀌고 있죠 해석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슈마엘이야말로 식인이라는 사람, 퀵핵도 포용하는 휴머니스트고 아주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거든요. 나는 잘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많이 내가 시도를 했지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씩 따져보잖아요. 귀납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둥글둥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육지가 싫어서 육지라는 게 우리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라는 게 사실은 여성이고 안정이고 평화고 육지를 상징하거든요. 배라는 것은 바다로 나아가는 거니까 항상 모험이고 남성의 원리인데 이 사람은 남성의 원리를 채택했지만 결국 여성의 원리를 채택하게 되는 걸로 나와요. 배에서 고래기름 짜는 노동을 하면서 이 손에 묻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게 아주 풍요롭고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그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여성의 어떤 원리를 이제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슈마엘이. 그런데 A합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 이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이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선장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그는 종교에도 안 맞지만 이 선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그것도 아니다 해도 상관 안 해요. 오로지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람들도 몰래 밀항시키고 자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로지 직선이죠. 무조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스타벅. 우리는 벽을 뚫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 제소들도 벽을 돌파해야지 자유의 몸이 되듯이 우리는 내가 모비딕 잡는 거는 이 모비딕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이 내 인생에 다가온 내가 이유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다리가 날아가고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내를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불가사의함의 총체다 저거지. 그러니까 쟤를 잡아야지만 이 벽을 난 돌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연력적인 사람이죠. 무조건 쟤를 잡으면 다 풀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서로 안 맞죠. 그리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부드럽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면 에이압은 사람들하고 안 만나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명령만 내린단 말이에요. 명령. 나를 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카리스마.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 선원들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박아 넣었죠. 그 다음에 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우리 권력자들이 언론이라든지 사람을 다룰 때 캐시 앤드 위스키라고 하죠. 돈과 술을 부리는 거죠. 딱 전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 안 맞는 그런 방식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네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바로 A의 선장이야말로 이드다. 우리 삶의 그 본능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밖으로 나아가야 되고 모든 걸 파괴하고 싶고 모든 걸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이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은 원초적 에너지. 그리고 모비딕은 뭐냐. 모비딕은 어떻게 보면 초자라는 거죠. 우리 그 에너지가 우리가 뭐 닿을 수 없는 뭐 신비롭고 저런 거를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거를 다 잡고 싶다. 초자한 거죠. 우리가 어떤 신이라 될 수도 있고 규범도 될 수 있고. 그 이드가 모비딕을 잡는다는 건 그 규범을 다 없애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굴레를 다 벗겨버리겠다. 벗어버리겠다.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스타벅 1등 항해사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드와 슈퍼에고사에서 갈등하는 에고 있잖아요. 현실의 자아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나는 현실에서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애가 있고 내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 그 랜드키트 항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우리 만선해가지고 돌아가자. 그런데 결국은 뭐 영화가 좀 더 극적으로 그려집니다만 영화에서는 결국 나중에 1등 항해사 스타벅도 저기 A협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다 이제 모비딕을 예, 소설하고 좀 다른데 뭐 소설대로 또 영화대로 지는데 스타벅도 그냥 빨려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A협이 그러니까 선장은 먼저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먼저 죽고 영화에서는 시차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다 이제 거의 동시적으로 소설에서는 결국은 다 죽긴 죽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직 하나 결국 이 말을 해줘야 되는 이슈마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마엘이 사실은 이제 소설에 지금은 이 근본적인 갈등 대립이 아니겠느냐.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페미니즘 비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탈식민주의 이런 어떤 것들의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네. 그럼 고래 잡다 죽어요? 다? 그렇죠. 모비딕을 결국 잡기 위해서 보트를 내려가지고 가는데 그 보트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A압 선장이고 그 A압 선장이 모비딕에게 작사를 쏴요. 그리고 꽂기에 성공하지만 그 밧줄 속에서 결국 시간겨 가지고 결국 모비딕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걸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모비딕이 배를 공격해요? 배를 그냥 정면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모선을 향해서 바로 그 빅키도를 향해서 달려와 가지고 그 배를 꽝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아니 이거 마지막 장면이 이게 그건데 마지막 장면이 하여튼 아주 극적입니다. 영화에서요? 영화도 그렇고 뭐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 좀 더 얘기를 하시고 하고 좀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고래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고래잡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고래잡이 배에서 뭐 선장의 존재는 뭐고 작살꾼의 존재는 뭐고 고급 선원과 일반 선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지루하리만큼 나옵니다. 근데 이건 보면 이 고래잡이 배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어떤 계급 구조라든지 당대의 어떤 차별 현실, 폭력 이런 걸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위계질서 엄격한데 이 본래 배에서는 뒷갑판 있잖아요. 뒷갑판을 고물이라고 부르죠. 고물이죠. 네네. 고물 쪽에 이제 선장이라든지 고급 선원들이 있고 앞갑판 쪽에 이제 좀 이물 쪽이 이제 좀 하급 선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식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식사도 이제 항해사들하고 선장만 하는데 선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다음에 1등, 2등, 3등 순으로 입장을 하고 태장은 뭐냐면 설국열차네. 네. 아 그래요? 설국열차. 설국열차도 그랬나? 설국열차도 그 신분 이거에 따라서 거기 뭐 그렇죠. 뒤에 꼬리카는 바퀴벌레를 먹고 있죠. 근데 태장은 어떻게 하느냐? 태장은 3등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장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선장이 밥을 다 먹어버리면 바로 3등부터 그냥 지금 한 숟가락 못 떠도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장이 딱 이게 놓으면 3등은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위계 서열이 엄격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또 작살꾼들, 그 사람들이 먹고 하는 작살꾼들 아주 흥겹고 신나게 먹고 노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배 사람들의 이야기, 직분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배에도 목수가 필요하잖아요. 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나무로. 네. 그다음에 배에도 또 대장장이가 필요해요. 작사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 이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를 처음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왜 각각의 이야기들을 다 이 사람의 연유를 하느냐. 넣었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디세이아의 세계의 느낌이 난다 이거죠. 오디세이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일리아드 보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는다든지 창을 맞고 죽을 때 자, 이 화살을 맞은 누구는 본래 엄마가 어디고 아버지는 어디고 어디서 만나가 이렇게 하듯이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성을 부여하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래서 진짜 파노라마처럼 쫙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나요. 근데 AF 선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원하죠. 이게 사실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에리 아올바라는 사람이 미메시스라는 책에 보면 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형식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신이 이제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고민하는 것들. 네. 그 고민하는 건 정말 모든 것들이 어둠에 잡혔을 때 아브라함의 그 하나만 딱 역광이라 할까요? 이걸 딱 비치는 그 우리 무대에서 보면 네, 그런 네. 느낌을 주는 네, 거죠. 네. 근데 우리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기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신분을 숨기잖아요. 그때 자기 유모가 네. 이 발을 씻어주다가 이 상처를 보면서 알아챌 때 쫙 나오잖아요. 이 상처는 네네네. 딱 그런 어떤 묘한 대비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이 결국 이제 모비딕을 찾는 것을 이제 본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죽을 통 살통 이제 모비딕 찾자. 모비딕을 찾는 일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타벅하고는 대립을 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 선원들이 다 A합의 복수에 동참하자고 맹세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같이 가게 되고 영화에 보면 이제 스타벅이 선장을 네. 선원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저 선장이 광기에 사로잡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네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의를 불태우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모비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비딕은 과연 무엇이 모비딕인가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모비딕에 대해서 이스마일이 쭉 설명하는 거죠. 이 정말 모비딕은 흉포하고 태평양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인도양에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이제 선원들에게 나와 있는 전설들, 네. 전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모비딕의 특징이 뭐냐? 정말 얘는 완전 백설점이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휙 이게 절벽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피라미드처럼 높은 흰 육봉 이렇게 나오는데. 육봉. 본이 거기서 쓰일 줄은 몰랐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결국 보면 사실은 그 향유고래가 나이가 들면서 약간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원래는 처음부터 흰색이 아니에요? 아니고, 예,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좀 회색이다가 약간씩 변한대요.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찾아봐야겠어. 상처가 난 그 영화 곳이 흰색으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나이가 들면 상처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예. 그게 물속에서 이제 하얗게 보인다고. 그러면 영화에선 이게 아예 그 고래가 어떻게 등장해요? 뭐 CG로 등장하나? 그때 그때 1950년대 어찌 그러네. CG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 모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형 하나 네. 했겠지 뭐. 실감 나요, 근데? 실감 납니다. 그리고 진짜? 그게 봐야겠다. 이 영화를 하다가 네. 이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그 실제 아주 수조를 크게 만들어 그때는 찍어야 되잖아요. 아주 이제 수영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그 찍고 밧줄만 하다가 진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밧줄에 목이 메이가 죽을 뻔도 하고 이 영화의 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정말 이 모비딕 정책에 관해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 흰빛이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나와요. 고래 흰빛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흰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흰빛이 좋다고 하지만 또 흰빛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네. 그리고 공포를 상징한다.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비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자비하고 무심한 자연 그 자체 아닌가. 우리 지난 시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네. 그 살인자 하고 비슷한 느낌 아닌가. 무자비하고 무심해요. 뭔가 인간이 나에게 도전을 해온다라든지 이런 거 들 때는 가차없이 그냥 눌러버리고 벌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재밌는 게 여기서 그런 책이 나오거든요. 흰색이 왜 흰색인가 이거죠. 흰색은 이제 그 멜빌에 따르면 흰색은 색이 없는 상태를 흰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의미 자체가 텅 비어 있다.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 거 아닌가. 특히나 모비딕의 흰색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이 지금 살아간 것들이 사실은 다 무로 결국은 사라진다.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느낌을 이런 어떤 전율을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흰색에 좀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책에는 좀 여성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적 원리를 강조해야 되는 명령과 절대적이고 연력적인 규율을 결을 되는 A협 선장이 결국 하다가 파멸로 돼버렸잖아요. 그 공동체가 결국 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남성 중심주의를 어떤 결말은 말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또 페미니즘이 나오고 있죠. 해석이 좀 과하지 않나. 그 해석은 다 여기다 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여도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흰색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신성함, 순결함 이런 것도 강조하지만 네. 시체라든지 시체를 덮는 수의가 흰옷 이런 거는 뭔가 우리 병원에서 흰옷 입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흰옷 입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문화권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려도 불가능하고 흰색도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는 자연이라든지 세계의 질서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은 기나긴 명상과 사색을 마치고 네. 출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출격 과정에 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출격에서는 쭉 이제 다른 고래를 잡는 이야기, 버린 이야기 이런 건 다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 결국 결론은 태평양을 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모비딕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첫날 만나는데 첫날 이제 실패하는 거죠. 자, 둘째 날 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마지막 셋째 날에 말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아, 포기하자. 그 특히 스타벅은 이게 신의 섭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처음 했던 거는 아침이고 두 번째 했던 건 낮이다. 이 세 번째 저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녁은 다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A협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모비딕하고 이제 계속 일전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제 작사를 꽂고 창을 꽂고 모비딕은 또 보트를 들이받고 계속 그 와중에서 작사를 꽂았으니까 밧줄이 달렸는데 그 밧줄이 이제 모비딕이 계속 내닫기 시작하니까 그 밧줄이 결국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비딕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피코도를 향해 달려드는 거죠. 그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와서 정면 충돌을 들이받아 버려가지고 배 침몰. 네, 배가 침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본래 피코도에서 그 친구 퀴캑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갑자기 열병에 걸려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관을 짜러 가거든요. 근데 그 관이 떠올랐죠. 관이 일종의 뭐 부력을 받아가 떠올라가지고 이슈마엘은 그 관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걔 때문에 살았네. 네. 그러니까 결국 친구 그게 나오는 거죠. 퀴캑이 이제 친구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망망대에서 그럼 그거 잡고 있다가 어디 섬 같은 데에서 흘러가갖고 구조를 받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데 참 이게 좀 재미있는데 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잡고 하루 이틀 정도 있는데 지나가던 배 레이첼호가 구해주거든요. 근데 그 레이첼호가 며칠 전에 이 배를 만났어요. 네. 피코도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 레이첼호 선장이 같은 다 낸더키탕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래를 잡다가 지금 자기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각각의 아들이 탄 배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아들 찾는데 좀 도와다오 하는데 그 선장 A협 선장은 거부하는 거야. 나는 모비딕 잡아야 되니까 못 도와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레이첼로는 자기 아들은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아들은 찾지 못하고 남의 자식은 찾아주는 거죠. 바로 이제 이슈마엘을 찾는 거죠. 근데 이슈마엘이 그 레이첼로도 재밌어요. 마지막에 찾는 레이첼로가 본래 성경에 나온 라헬이거든요. 라헬 무슨 막 피부과 이런 데 이름으로 많은데. 라헬은 누구냐면 우리가 헤로당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애를 다 죽이라잖아요. 산의 애를 다 죽이라고 할 때 그때 자기 자식을 잃게 되는 그 비운의 사람이 여자가 라헬이거든요. 그 이름을 딴 게 레이첼로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남의 아들은 잡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생자의 느낌을 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많이 좀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한글을 이게 하나도 못 해준 건데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결국 이제 이게 너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배를 모비딕이 빅코더를 다 깨부쉈지 않습니까? 부숴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침몰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소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모비딕이 배를 부딪혔으니까 자기 하던 일 하다가 갑자기 다 배가 까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 작살잡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인디언 작살잡이가
깃발을 제일 큰 이제 그 배 이제 가장 큰 마스트에 그 깃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깃발을 올리는 작업하고 있다가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거든요. 배가 쭉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물결에 거의 다 이제 깃발이 닿다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붉은 팔과 망치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갑자기 그 활 때 깃발을 계속 단단하게 못질을 하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팔하고 망치가 갑자기 나와더니 뭐요? 토르야 토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우연히 물수리, 새가 한 마리 날아가다가 네. 딱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망치가 내려오는 와중에 바로 새가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새가 죽어? 딱, 예, 그렇죠. 딱 꽂혀지면서 네. 그리고 같이 쫙 가라앉는 걸로 이 소설이 그게 나오거든요. 이건 소설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정말 이 장면이 이 마지막 그러면 이 피코도가 침몰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을 같이 안에 제물로 같이 바치면서 하늘을 향한 제물을 바치면서 쫙 내려가는. 멋지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좀 달라요. 영화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제가 야, 이 장면에서 결국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오늘 이거는 의미나 해석보다 이건 너무 아쉽네요. 이건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오늘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한번 바다 이야기하고 요 의미와 해석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네. 보너스로. 예, 그리고 그러면 요 3편을 너무 많아. 그거로 하시죠. 차라리. 정민의 영원한 이야기에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 있는데 그게 네. 주인공이 이제 허만 멜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야 모비딕을 볼게요 일단. 영화 모비딕을 보고. 그레고리 팩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49번째 책으로 모비딕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너무 우리도 정막님이 아쉬워하시고 진짜 또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마침 또 영화가 있고 그치 네, 힘내.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모비딕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모비딕 근데 진짜 매력적인 책인가 봐요. 이렇게 강추하시는 거 보면 네, 네. 한번 읽긴 읽어야 되는데 한 도전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는 걸리겠죠? 더 걸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시간을 어떻게 이제 하도 바쁘시니까 시간을 어떻게 이제 투자하시냐에 따라 다른데 읽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메르로 뽕띠처럼 이렇게 머리. 아유, 그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뽕띠는. 네, 저희 49번째 책 허먼 멜빌의 모비딕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모비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비딕은 저희가 조만간 추가 보너스 시간과 함께 영화까지 소개해드린 시간을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정막님 연랜 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정막님, 마도님 그리고 정민현님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